안녕하세요. 저는 실화 사연을 늘 애정하고 듣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누가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 뒤통수 칠 거라 생각하겠어요. 저 역시 철석같이 믿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 한 톨 없이 믿었던 결과가 배신이라니. 그래서 충격이 컸고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연자들처럼 이곳에서 속풀이를 하고 나면 좀 나을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 부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엄마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모습이었고 집에는 저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죠. 아버지도 일 때문에 집에 잘 안 계셨어요. 건축업을 하셨는데 지방에 일이 있을 때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집을 비우셨기에 집에서 엄마 아빠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혼자라는 걸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무래도 집이 아닌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많은 자신 때문에 제가 외로워할까봐 신경 쓰였던 거죠. 지윤아, 엄마가 늘 미안해? 응? 우리 지윤이 동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치? 응, 친구들은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어. 그러게,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엄마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계셨고 어린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매번 반복되는 엄마의 사과가 듣기 싫었고 병원에서 나와서 저와 함께 집에 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엄마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지나면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매번 계절만 바꿔서 말을 했고 결국 저와 함께 집에 가지도 못한 채 돌아가시고 말았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따로 지낸 지 오래였기에 엄마와의 이별에 조금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며 어른들은 많이 안타까워 하셨고 불쌍하다고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린 나이에 슬픔을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모르고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학교에 오니 저는 친구들 사이에 엄마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희한하게 반에서 엄마 없는 아이가 저뿐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있는 엄마가 저는 없었고 그래서 불쌍한 아이가 되었어요. 그 때문에 집에 돌아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펑펑 울었어요. 친구들이 다 나보고 불쌍하대. 엄마 없어서 불쌍하대. 에잉. 지윤아, 그건 불쌍한 게 아니야. 응? 뚝해 뚝.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뭐해?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윤아. 일하다 말고 우는 아이의 전화를 받았으니 아빠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장례식 때문에 일도 밀려서 한창 바쁘셨을 텐데 그런 상황을 8살밖에 안 된 제가 알 턱이 없었죠. 당시 저에겐 당장 아빠가 제 곁에 와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때 한바탕 울고 나서부터는 아빠가 일을 줄이셨어요. 워낙 칼 같은 성격 탓에 본인 손으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라 엄마가 아플 때에도 일이 우선인 분이셨는데 제가 울고 불며 불쌍한 아이가 됐다는 소리에 아빠는 일을 줄이셨어요. 대신 저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셨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제가 몽유병이 생겼대요. 저는 아무 기억이 없는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혼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부르고 다녔대요. 집에서 저를 봐주시던 이모님이 발견하시곤 기절할 듯 놀라서 아버지께 알렸고 그 일로 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대요. 아내도 먼저 보냈는데 하나 있는 딸마저 어찌 되면 자신은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때 이후 아빠는 늘 제 곁에 함께 계셨어요. 학교 행사가 있을 때면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왔지만 저는 아빠가 오셨어요.
많은 여자들 속에 혼자 남자로 계셨지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시기만 했어요. 이후 저는 안정감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몽유병도 고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가 되어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모두 아빠 덕분에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다른 아이들처럼 밝은 아이로 자라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꾸준히 레슨을 해서 대학도 피아노 전공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유학도 다녀오면서 피아노 연주에 애정을 쏟았더니 각종 콩쿠르에도 나가면서 나름 성적도 좋았죠. 연주자로서 나름의 명성도 가지고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는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빠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빠의 지원으로 레슨실을 차려 아이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좀 우왕좌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감을 잡고는 그동안에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어느새 제 레슨이 입소문을 타서 수강생이 꽉 차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들보다는 입시를 위해 레슨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더욱 신경 쓰며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늦은 오후가 되면 정신력이 고갈돼서 피곤을 많이 느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연강이라 피곤하시죠? 가서 커피 좀 사올까요? 아, 내가 내려가서 한 잔 사 먹고 올게요. 어젯밤에 잠을 설쳤더니 더 피곤하네요. 연달아 잡힌 수업을 끝내고 잠시 한숨 돌릴 때 커피를 사다 준다는 직원 대신 제가 1층으로 내려갔어요. 레슨실을 벗어나 머리를 좀 식힐 생각으로 직접 카페로 간 거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킬 상상을 하며 카페로 갔고 그곳에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얼핏 보기에 저랑 비슷한 연배로 보였고 세미 정장 타입으로 옷을 입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카페 안에 사람이 많으니 눈이 마주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는 한참이나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에게 다른 감정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서 저도 엉겁결에 그렇게 보게 된 거였어요. 주문한 음료가 나왔다는 카페 직원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음료를 받아들었고 다시 그 사람이 있던 곳을 쳐다봤는데 그는 자리에 없더군요. 이상하게 뇌리에 남는 인상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잠시 생각을 하고는 이내 시원한 커피를 마시는 일에 집중을 했죠. 이게 제 전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정말 우연이었고 그래서 저는 인연인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날을 위해서 몇 주 동안 저를 기다렸더군요. 그렇게 기다린 뒤에 그날 저와 눈이 마주친 거였어요. 듣고 보니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 모든 게 계획적이었는데 우연인 것처럼 느끼게 하다니 사람이 작정을 하니 그렇게도 걸려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 그 사람이 계속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장소는 늘 그 카페였어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 카페를 이용했고 어쩔 땐 서너 번도 갈 때가 있었어요. 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학부형들 상담이 있을 때 그 카페를 이용했었거든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과 마주치고 어김없이 시선이 오고 갔어요. 어느 순간 그 카페를 갈 때 그를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의식한 순간 그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네요? 아, 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해요. 특히 이 집 원두는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랑 입맛이 비슷하시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대화 가능하세요? 이미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던 단계였기에 같이 차 한잔 하자는 그의 권유에 경계심이 들지는 않았어요. 카페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었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와의 동석이 싫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같은 건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오너였는데 비즈니스 때문에 카페를 자주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자주 마주쳤던 것 같았어요. 처음에 지윤 씨 보고는 너무 제 이상형이라 깜짝 놀랐어요. 시선을 뗄 수가 없더군요. 그랬나요? 아, 그 말 그대로 믿기엔 제가 순진할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진부한 수작을 부렸나요? 제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그의 말이 100% 믿기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예쁘다고 하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의 어색함을 줄이려고 재밌는 말을 하는가 보다 가볍게 여겼지만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유쾌했어요.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로요. 그날 헤어지면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이후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됐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교회로 드라이브까지 가게 됐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를 향한 호감과 감정이 깊어졌고 어느 날 그의 고백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게 그를 처음 만나 3개월쯤 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감정이 깊어졌어요.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을 만큼 제가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겉으로 표현하기엔 그도 저와 다를 게 없었고 그 사람도 저에게 절절하게 고백을 했기에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알게 되셨어요. 저의 연애 사업을요. 지윤이 너 요즘 연애한다고 온 상가에 다 소문났더라. 아빠는? 소문은 무슨... 아이 진짜야. 나 보는 사람마다 네가 연애 사업에 정신 못 차린다는 소리 하던데. 아빠의 놀리는 말씀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예 없는 소리 하시는 것도 아니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한테 한번 인사시켜.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조만간 식사 자리 만들어 볼게요. 아빠한테 인사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연인 관계에 부모님께 소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혹시나 그 사람이 부담 가질까봐 의식이 됐어요. 그때 서로 나이가 30대 초반이어서 결혼이란 걸 아예 배제하고 가볍게 만나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 혹시나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될까봐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저기, 아빠가 우리 사이 아셨어. 그래? 그럼 나 보자고 안 하셔? 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같이 저녁을 먹을까 하고. 그럼 인사드려야지. 언제로 잡을 건데? 내가 식당 예약할까? 혹시 부담스러우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 사람은 너무 적극적으로 나왔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신중하다고 생각했던 연인의 새로운 모습에 놀랐어요. 원래 어른한테 인사시킨다고 하면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왜 이제 얘기를 꺼냈냐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지금에야 그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그 적극적인 모습에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나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혼자 설레이기까지 했죠. 며칠 뒤 저희는 아빠께 인사를 드렸고 그날 그 사람은 아빠께 잘 보이려고 부단히 애를 쓰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시작된 반주가 결국 두 사람 다 만취가 되도록 달렸고 둘은 술 때문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하며 부침성 있게 대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드신 아빠는 없는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그와 가깝게 지내셨어요. 자네, 우리 지훈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내가 피눈물 나게 할 테니까. 알았지? 아유, 그럼요, 아버님. 제가 지훈 씨를 왜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마음 놓으십시오. 하하하. 그래. 우리 지훈이가 행복하다면야. 나는 다 좋아.
그렇게 아빠와 가까워지고 나서 얼마 안 돼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자기 현재 상황을 전부 다 까발리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나 스타트업 사업이라 아직 가진 거 얼마 없어. 솔직히 빚도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 청춘을 이 일에 다 바쳐서 하고 있어. 분명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일이고 나 성공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나랑 결혼하자. 가진 거 없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이 났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은 투자자가 필요한 일이었고 그 투자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애를 쓰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람 특유의 자신만만함이 늘 몸에서 흐르고 있었는데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도 기죽은 모습 하나 없이 나중에 호강하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의 그런 기백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장의 고급 아파트에 외제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그의 자신감이 너무나 눈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와 함께 한다면 평탄하지 않아도 행복한 나날이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의 매력에 푹 빠져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빠도 저희의 결혼을 기분 좋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축하 선물로 저희가 살 신혼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죠. 자, 기 받아. 아버님, 이게 뭡니까? 너희 살 집도 없을 거 아니야. 그 마침 전세 계약이 끝나서 집이 비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신혼 시작해.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네, 우리 지훈이한테 잘해야 해. 알았지? 아빠 소유로 된 아파트 몇 개 중 매매가가 20억을 웃도는 곳이 있었는데 중심가에 있어서 생활하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을 저희 신혼집으로 내주신 거였죠. 갑작스런 아빠의 호의에 저희 둘 다 너무 기뻤어요. 실은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 살 곳을 마련하느라 근처 오피스텔이며 전세 아파트를 돌아다녔었거든요. 살 곳을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집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안 맞고 가격이 맞으면 집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곳을 구하자고 했지만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딸딸 끌어 모아봐도 한참 모자란 돈이라 별 수 없이 눈을 낮춰 적당한 곳으로 계약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타이밍 좋게 아빠가 집을 내주신 거예요. 아빠 덕분에 결혼식 준비를 착착 하면서 속도가 나게 되었고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그날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임 사장의 재력을 보면 너랑 결혼한다는 거 환영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를 그렇게 아껴주는 모습이 아빠는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네가 엄마를 잃고 난 뒤로 절대로 너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런 아빠의 다짐을 임 사장이 이어받아 줄 것 같다. 아빠, 그동안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랑 주셨어요. 저도 아빠가 애 많이 쓰신 거 다 알아요. 고마워요, 아빠. 네가 알아달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도 딸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니 기분은 좋구나. 돌아가신 엄마 얘기까지 나누게 되면서 눈물이 한없이 흘렀어요. 아빠도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둘이서 메우기 위해 애썼던 시간들을 나누며 아빠의 속 얘기도 듣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더 많이 아프더군요. 저도 알죠. 살 집도 못 구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딸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람의 비전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셨죠. 그 믿음만큼 꼭 잘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 있었어요. 내가 본 그 사람은 충분히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혼주석에 비어있는 한 자리 때문에 한바탕 눈물바다가 되고
신랑이 준비한 위트 있는 이벤트 때문에 박장대소도 하는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그날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완벽한 그런 결혼식을 보내며 제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완벽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결국 인생이란 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2년 뒤 저는 그 사람의 민낯을 아주 똑똑히 보고 말았거든요. 결혼할 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결혼 직후 저희는 아주 행복했어요. 그도 저도 낮에는 각자의 일에 충실했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 지낼 때도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둘이 함께 지내는 건 더 많이 행복하더군요. 저도 그 사람도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애썼고 일을 제외한 시간에는 꼭 둘이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도 저를 사랑해줬고 저도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제가 만든 가정이 온전하게 잘 유지되도록 애를 썼어요. 저는 그렇게 저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애를 쓰더군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저희 아버지께 안부 인사를 드렸고 보름에 한 번은 다 같이 외식을 했어요. 기념일은 빼먹지 않고 함께 축하해줬고 계절에 한 번은 여행도 다녔어요. 시댁은 시골에 있었는데 저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뵈려고 애를 썼어요. 괜히 저희 친정에 치우친 생활인가 싶어 자주 찾아뵙자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괜찮다고 했죠. 지난달에 어머님이 자주 오라고 하시던데 이번 주는 아빠 만나지 말고 본가에 가자. 본가? 응. 아빠야 우리랑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는 본가에 가. 아니야. 엄마 괜히 그러시는 거야. 지금 한창 일 많을 때라 오히려 우리가 안 가는 게 도와드리는 거야. 그래? 그래. 그건 그렇고 이거 한번 봐봐. 아버님께 이거 설명드리고 투자 권해드리려고. 투자? 자기 회사 투자? 그 사람은 시댁에 가는 것보다 아빠를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만날 때마다 아빠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물론 가져가는 것 대부분을 퇴짜 맞았지만 굴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계속 보여주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자기 일이다 하며 이해해줬지만 나중에는 아빠랑 식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브리핑이 목적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보다 잿밥이 관심이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아챌 정도로 노골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아빠는 사위가 말을 하니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만하라고 하실 법도 한데 싫은 내색 한번 안 하시고 그 설명을 또 다 들어주셨어요. 저보다 사신 인생이 얼만데 제 눈에도 보이는 걸 아빠도 진작 알아보셨겠죠. 하지만 아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일관성 있게 듣고 계신 모습에 속이 답답했어요. 한 번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밥 먹다 말고 한 소리 했어요. 이제 일 얘긴 그만해. 자기는 아빠한테 투자 설명하려고 여기 온 거야? 소리를 꽥 질렀더니 그 사람이 멈칫하더군요. 인상이 돌아가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또 황당했어요. 지훈아, 왜 그러니? 임서왕이 나 좋으라고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버님. 제 진심을 몰라주고 저 사람이 곡해하네요. 오늘은 이만해야겠습니다. 더하다간 저 사람한테 맞을 것 같아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방해받았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 바람에 저도 기분을 망쳐서 그날 먹은 음식에 체하기까지 했어요. 저희 둘의 분위기에 아빠는 눈치만 보다가 가셨고요. 당신은 왜 그래? 왜 자꾸 아빠한테 투자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여러 건 받아갔잖아. 내가 또 뭘 그리 얘기했다고 그래. 좋은 기회라서 말씀드린 거야. 어차피 투자 받을 거 아버님이 돈 벌어 가시면 좋잖아. 돈 벌어가는 건 확실해? 지금 수익 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날 집에 가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죠. 저는 결혼하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물론 싸울 수 있죠. 남남이 만나 사는데 늘 좋을 수 없다는 거 이해하지만 자꾸 이 사람이 아빠 돈을 노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날로 예민해질 수밖에요. 저도 저였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억울해서 저를 대하는 행동이 점점 무뚝뚝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늘 가슴 뛰면서 살 수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언젠가는 심장의 두근거림도 줄어드는 날이 온다는 거 저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끝이 날 줄은 몰랐어요.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변해도 너무 변한 그 사람이었어요. 이후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점점 파국으로 흘러갔어요. 덩달아 그 사람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죠. 그 사람을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드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저도 기다리기만 하는 결혼 생활에 지쳐가고 있을 때쯤 친정 아빠에게 일이 생겼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오랜만에 아빠를 찾아갔는데 집안 물건들에 빨간 딱지가 붙여져 있었어요. 저는 놀라 아빠를 불렀고 기운이 빠져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아빠가 보이더군요. 저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아빠는 면목이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하셨어요. 지훈아, 아빠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 무슨 사기? 김 사장 알지? 그 김 사장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빠는 자신이 말을 하면서도 고통스러우신지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딸인 제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우시더군요. 김 사장 아저씨는 아빠의 단짝 친구분이셨는데 아버지의 어릴 적 친구분이셨어요. 부모님의 연애 시절도 다 아실 만큼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분이 소개한 사람이라 믿고 투자를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처가 모두 가짜로 판명이 났고 결국 아빠는 거액의 투자금을 날리게 되신 거예요. 임서방 보기 민망해서 어떡하니? 이번에 내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뭐? 투자하시기로 했다고요? 나한테는 아무 말 없었는데? 남자가 뭐 바깥 일을 일일이 다 말하고 다녀. 임서방도 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했겠지. 아빠는 그 사람을 두둔하는 말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의 힘 빠진 목소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기건으로 충격이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임서방에게 투자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는데 그 모습에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아빠가 살고 계시던 집도 다 넘어가고 투자금도 다 잃어버리게 되셔서 빈털터리가 되신 걸 보고 속이 너무 상했어요. 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아빠인데 새삼 머리에는 흰머리까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나 아빠 모셔올 거야. 집 어제 경매 넘어가서 계실 곳도 없어. 뭐? 장인을 모셔온다고? 야, 이 집도 곧 넘어가게 될 건데 여기 온다고 무슨 소용이야? 어쨌든 아버지 모셔야 할 것 아니야. 나 아빠 저렇게 혼자 못 둬.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너 바로 모신다는 말 나왔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 너 결혼하고 우리 집에 몇 번이나 갔냐? 명색이 며느리인데 어쩌다가 한 번 가고 그래 놓고선. 제가 가자고 해도 안 간 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다른 소리를 하니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뒤이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까다롭게 구시더니 이상한 데 투자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으시냐? 하참, 그 돈 우리 회사에 투자하셨으면 좀 좋아. 지금 뭐야? 아빠가 당신 회사에 투자 안 해줘서 안이 꼽다는 말 하는 거야? 내가 안타까워서 그런다. 장인어른 불쌍해서. 아빠를 불쌍하다고 하는 순간 그 인간 따귀를 인정사정 없이 때렸어요. 정말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짝! 아! 야, 너 나 때렸어? 그래, 때렸다. 너 이런 인간이었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런 개떡 같은 인간성 숨기고 어떻게 살았냐고! 저는 씩씩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고 한숨을 팍 쉬더니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닫힌 문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어요. 그 사람이 청혼해서 했지만 저도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있더군요. 제가 이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날 집을 나간 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빠를 집으로 모셨고 외박하는 사위에게 의문이 드셨는지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더군요. 이 상황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되신다면 그 충격이 더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더니 아빠를 보고도 인사 한 번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트렁크를 꺼내 짐을 싸더군요. 뭐 하는 짓이야? 보면 몰라? 나 너랑 한 집에서 못 살아. 이혼해! 이혼? 야! 저희가 내는 큰 소리에 방에 계시던 아빠가 거실로 나오셨고 저희의 대치 상황을 모두 보고 계셨어요. 나 침몰하는 배에 계속 타고 있을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나 다른 투자처 찾았거든. 투자처라니? 다른 투자처? 설마 너 바람 피워? 돈 많은 여자랑? 이야, 우리 지훈이 눈치 빠르다니까. 그래, 맞아. 너한테 투자 받았듯이 다른 여자한테 투자 받으려고. 그 여자한테 돈 냄새가 좀 나더라. 너처럼. 저한테 돈 냄새가 났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속이 터질 것 같더군요. 드디어 드러난 그 인간의 본심에 머리를 도끼로 꽝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비틀거리자 아빠가 달려와 부축을 해주셨어요. 아이 망하신 장인어른 와 계셨네요. 자네, 지금 이 무슨 경고망동한 행동인가?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따님이랑 이혼할 겁니다. 들으신 대로 저 여자 있으니까 이어붙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틋한 따님 데리고 잘 사세요. 아빠는 두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충격이 크셨겠죠. 제 팔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더군요. 내 딸 이혼녀 만들고 싶지 않네. 자네가 지금 충격받아서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대화로 풀어봄세. 아빠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그 인간이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대화는 무슨 얼어 죽을 대화예요. 못 들으셨어요? 저 투자처 찾았다고요. 이렇게 우리 둘 버리고 가면 어쩌자는 건가? 그동안 내가 자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서 잘해줬던 거 빌미로 저한테 들러붙으시겠다? 에휴, 그지 놈팽이가 들러붙었네. 뭐? 그지 놈팽이? 야! 저는 그 인간에게 달려들었어요. 저희 아빠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인간을 도저히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인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짝! 아!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바닥에 쓰러졌고 아빠의 눈이 뒤집혔어요. 지훈아! 너 이 자식! 아빠는 왕년에 유도 선수를 하셨는데 그때 익힌 기술을 그 인간에게 거셨어요. 우당탕. 둘은 거실 바닥에서 뒹굴었고 결국 그 인간이 앓는 소리를 내며 항복을 외치더군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팔 부서져요. 이거 놔주세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자식! 능력도 없는 인간 걷어줬더니 뭐라고? 그지 놈팽이? 이혼? 그래 이놈아, 이혼시켜주마. 대신 내 이것도 알려주지. 아빠는 그 사람에게 걸었던 기술을 풀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들고 나오셔서 안에 든 서류를 꺼내셨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등기 권리증이다. 봐봐라.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살폈고 곧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살고 있던 집과 제 레슨실과 그 사람의 회사가 있는 그 빌딩의 소유자가 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너 결혼하기 직전에 명의 이전했다. 네가 결혼도 했고 언젠가는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라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처리했는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게 잘한 것 같구나. 아빠, 아니 그러니까 그 빌딩이 당신 거라고? 이러면 안 되지. 아버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빠의 재산은 사기 때문에 다 날아갔지만 저에게 이전된 빌딩과 20억 아파트는 남아 있었어요. 아빠가 다시 재기를 할 수 있기에 충분했죠. 안심이 된 저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웃음도 났고요. 그런데 그런 저와는 반대로 그 인간은 뒤늦게 밝혀진 진실에 충격을 먹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 이혼 안 해. 못해.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 부부야. 터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가소롭게 느껴졌어요. 정말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나 싶더군요. 이혼하지 않겠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 인간의 등을 밀었어요. 싸고 있던 트렁크도 제대로 닫아서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죠. 나가! 나가! 지윤아, 아버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지금 회사가 어렵거든요. 곧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눈이 돌아갔어요.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발 봐주세요. 네?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고 저는 그 인간을 집 밖으로 밀었어요. 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빠한테 쫓아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하는 꼬라지가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비싼 밥 먹고 저러나 싶더라고요. 아빠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매달리는 손을 발로 뿌리치며 서류를 챙겨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인간을 현관 밖으로 쫓아냈죠. 새 투자처 찾았다며. 여기서 머저리처럼 굴지 말고 그 돈 냄새 풍기는 여자 찾아가. 홧김에 한 말이었어. 네가 계속 나를 무시하니까. 진짜야. 믿어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우리 부부라서 재산의 반은 내 목 아니야?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는지 저 말을 하는데 정말 있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 결혼 전에 재산인데 왜 당신 몫이 있어? 문 밖에서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실강의를 하던 그때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빠? 여진아. 남자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저보다는 몇 살이나 어려 보이는 그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그 남자를 번갈아 가면서 보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어감은 어느 누가 봐도 부잣집 딸내미로 보이던 여자.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찾아왔어. 무슨 일이야? 이 여자는 또 누구고? 아니야. 가자. 가서 이야기해. 얼굴까지 빨개지며 남자는 여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상한 걸 감지한 여자가 저에게 누구세요? 누군데 오빠 집에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집? 여긴 내 집이에요. 왜? 이 남자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하던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 뭐라고요? 오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여자 뭐야? 나요? 나 이 사람 부인요. 이제 곧 이혼할 거니까 전 부인이라고 해두죠. 네? 오빠 뭐야? 유부남이었어? 여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고. 지금 나랑 장난쳐? 이게 무슨 짓이야? 날 속인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거야? 결혼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보아하니 부잣집 딸내미 같은데 정신 차려요. 이 인간 사기꾼이에요. 혹시나 뭐 돈 투자한 건 없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여자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남자를 노려봤어요. 남자는 제가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거나 할 때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나 보더라고요. 어쩐지 한 번은 거실에 걸려있던 저희 웨딩 사진이 서재에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서 솔로인 척, 자기 집인 척 했던 거였어요. 정말 마음 먹고 사기를 친 거죠. 저도 불쌍하지만 그 여자도 참 불쌍하더군요. 그 인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이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고 문 밖으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했어요. 마지막까지 그 인간은 도장을 쉽게 찍어주지 않고 재산권 분할 소송을 걸더군요. 정말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국 승소했고 그 사람과는 남이 되었죠. 제 빌딩에 임대하던 그 사람 사무실과는 계약 만료로 비워달라고 했고 들리는 소문에는 그 부잣집 여자로부터 사기 결혼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뿌린댈 거둔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입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과는 정말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네요. 이제라도 그 인간의 실체를 알고 이혼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이혼 때문에 아빠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빠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아빠는 제가 받은 상처를 더 걱정하며 저를 챙겨주셨어요. 한동안 저는 일에 파묻혀서 지냈고 아빠도 재기에 성공하셨어요. 돈과 명예, 나름의 성공, 남이 보면 부러워할 환경을 갖추었지만 저는 이혼의 상처로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두고 살고 있어요. 언젠가 이 벽도 허물어질 날이 오겠죠. 지금은 혼자서 보내는 지금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빠와 둘이 맛있는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두서없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셔요.